얼마 전에 수앙시이라 그래가지고선 광군절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11월 11일 날 서양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날을 했습니다. 행사를. 엄청난 물건을 많이 파는 행사인데 보통은 뒤에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매출액이 계속 끊임없이 바뀝니다. 뭐 몇 조에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 매출액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경제가 안 좋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소비 성향이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덩치가 크고 그리고 금액대가 좀 높은 내구재 같은 걸 뜻합니다. 과거엔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했는데 올해는 뭐 두부 사고 쌀 사고 생활 필수품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업체들은 굉장히 바빠졌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를 못한다라는 건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럼 리오프닝 과정에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소비의 확대, 수출의 증가, 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출은 잘 되지 않고 있고 소비는 지금 뭐 소비의 어떤 흔적은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 동력이 이제 이미 끝났다.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는 중국 위험론이 미국은 앞서기 힘들다. 이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중국 위험론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라는 한간의 소문들도 신화와 같이 증발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 GDP 속에 중국의 비중을 얘기하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달러로 평신된 명목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시진핑 경제의 모토가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전반에 대한 징후들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 부동산서부터 수출, 투자, 소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GDP 규모를 봤을 때 중국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은 이미 산여민임에 들어섰고 그것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삼중전회와 같이 규칙적인 어떤 기간을 가지고 개최돼야 되는 중대한 회의들이 계속 지금 횟수라든지 기간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진핑이 당보다도 밑에 있다라고 당의 어떤 하위 구조, 하위 세력이다라고 보면은 그 기간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 회의들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칭강이라든지 리샹푸어 같은 국방장관 그리고 재경장관도 해임이 됐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장관도 해임이 됐습니다. 아주 난립니다, 중국이. 네,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삼중전회를 계속 미루고 있고요. 아직도 얘기가 없는데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이것 좀 여쭤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삼중전회가 일단 왜 중요한지 그리고 네. 어떤 회의인지부터 일단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삼중전회가 공산당과 관련된 회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을 얘기할 때는 당정군, 그러니까 당과 공산당과 행정 부분 그리고 군을 장악하면은 중국 전체를 장악한다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당국 관계라 그래가지고선 당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행정부와 군부가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산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당 회의를 5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요. 그리고 그 5년 사이에 모두 7번의 회의를 합니다. 이게 항상 7번의 회의를 한 건 아니에요. 8기 공산당 그 기간 동안에는 10번도 넘어간 적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회의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회의의 일자가 연기된다라는 건 역시 국내 사정이랑 국외 대외 관계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건데,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제3 중전회라는 세 번째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국 경제를 듣다 보면은 개혁 개방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들을 텐데, 개혁 개방은 바로 78년에 있었던 11기 삼중전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 삼중전회가 이만큼 중요한데 이거는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이 규칙이 계속 깨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삼중전회가 유별나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1중전회는 당대회가 있는 해에 열리고요. 그리고 2중전회는 그 다음 해 2월 달에 열립니다. 그리고 3중전회는 그 2월 달 회의가 끝난 다음에 대략 한 8개월에서 9개월 지난 다음에 9, 10, 10일 3개월 동안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년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3중전회에 주목을 하는데, 올해는 2중전회는 했어요. 근데 3중전회를 언제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얘기가 없을까를 분석하는 것이 요즘 뭐 각종 중국 연구자들 혹은 매체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로 보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자. 그러면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실종이라는 단어를 중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교부 장관이 한때 한 2달 동안 실종했다. 이 외교부 장관 친강이라는 사람은 22년 12월 달에 외교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국무위원이 됐거든요. 국무위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랭킹이 높은 겁니다. 그 랭킹이 국무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장관에 임명된 후에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국무위원이 되는데, 친강은 3개월 만에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진핑 사람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어떤 인맥을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부상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물이 불과 반년밖에 안 됐는데 해임을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시진핑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고 선발한 사람인데 스스로를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당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해임을 했다라는 거는 인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당내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군의 편제를 바꿉니다. 보통은 우리가 육해공군을 하는데 중국에는 로켓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핵미사일을 전담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래서 군종으로 보게 되면 한 4군, 5군 형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로켓군의 사령관도 해임이 되고 국방부 장관도 해임이 되고,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은 샹산회의라고 중국이 외교 안보, 지역의 외교 안보 를 논의하기 위해서 샹산회의라는 걸 매년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참석조차도 못했습니다. 원래 국방부 장관이 주관을 해야 되는 행사인데, 그래서 그런 좀 볼썽사나운 현상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시쳇말로 시진핑에 대한 디스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시진핑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니겠는가라는 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봅니다. 뭐냐 하면은 이미 시진핑은 공고한 권력을 찾았기 때문에 어떤 권력 투쟁의 산물로서 친강이라든지 리샹푸어 같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재경 장관도 해임이 됐어요. 그리고 과학기술 장관도 해임이 됐습니다. 아주 난립니다, 중국이.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시진핑한테는 큰 충격이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절대 안 쓰는 단어, 과거 소련에서도 절대 안 썼던 단어,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절대 안 쓰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공산당과 관련해서 그게 바로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패란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아요. 뭐 조정이 있을 것이다, 뭐 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오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공산당의 어떤 정통성,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에 아주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 공산당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의 정치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이건 정부 실패, 정책 실패로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외교부 장관이 2달 동안 공석이었죠. 외교부 장관을 떠났던 국무위원이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즉급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국방부 장관의 비리. 시진핑이 친히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해임을 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거는 시진핑한테 치명적인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시진핑은 이미 산여민임에 들어섰고 그것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삼중전회와 같이 규칙적인 어떤 기간을 가지고 개최돼야 되는 중대한 회의들이 계속 지금 횟수라든지 기간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진핑이 당보다도 밑에 있다라고 당의 어떤 하위 구조, 하위 세력이다라고 보면은 그 기간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 회의들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간도 2번 열렸던 회의가 4번 열리기도 하고요. 5번 열려야 되는 회는 1번만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시진핑의 공고한 권력을 상징한다. 이건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산당이 실패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들을 실패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더 힘을 모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은 어떤 문제를 낳을까? 지금과 같은 잘못된 오류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리오프닝 과정서부터 지금까지 모두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헝다를 비롯한 비구엔을 비롯한 부동산의 문제가 아주 크게 드러났죠. 그리고 그것이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와 연관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각종 부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어떤 재기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기의 기반조차도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중전회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는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좀 더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얘기한 19기 삼중전회는 그리고 18기 삼중전회는 하나같이 뭘 얘기하냐?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인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시진핑 경제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걸 시코노믹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얼마 전에 죽은 중국 총리 리커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의 6억 명은 한 달에 1,000위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1,000위안이면 대략적으로 환율을 계산하면 한 18만 원 정도. 그건 극빈곤층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는 거예요. 중국 인구가 14억에 6억이라는 거는 그런 전면적인 소강 상태는 요원하고 전면적인 현대화 국가는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시진핑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2013년도에 등장한 시진핑 정부가 강조했던 18기 삼중전에서 강조했던 경제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기 위해서는 앞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패했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과를 가지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비판이냐. 코로나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합당했는가.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올바른 선택이었다면 지금 리오프닝 과정에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소비의 확대, 수출의 증가, 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출은 잘 되지 않고 있고 소비는 지금 뭐 소비의 어떤 흔적은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쌍11이라 그래가지고선 광군절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11월 11일 날 서양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날을 했습니다. 행사를. 엄청난 물건을 많이 파는 행사인데 보통은 뒤에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매출액이 계속 끊임없이 바뀝니다. 뭐 몇 조에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 매출액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경제가 안 좋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소비 성향이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건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덩치가 크고 그리고 금액대가 좀 높은 내구재 같은 걸 뜻합니다. 과거엔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했는데 올해는 뭐 두부 사고 쌀 사고 생활 필수품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업체들은 굉장히 바빠졌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를 못 한다라는 건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8기 3중 전회에서 얘기한 시진핑 경제의 모토가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전반에 대한 징후들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 부동산서부터 수출, 투자, 소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GDP 규모를 봤을 때 중국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상 개혁개방 당시에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GDP 비중은 2%밖에 안 했어요. 거의 뭐 국가 사이즈에 준하지 않는 굉장히 미미한 국가였었는데 개혁개방 한 4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거의 20%에 가깝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최고치를 찍은 거는 2021년 18.51%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 동력이 이제 이미 끝났다.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는 중국 위험론이 미국은 앞서기 힘들다. 이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중국 위험론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라는 한간의 소문들도 신화와 같이 증발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 GDP 속에 중국의 비중을 얘기하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달러로 평신된 명목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가 인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 1위 인구 대국에서 올해 인도한테 밀렸습니다. 중국도 똑같이 고민하는 것이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인구의 감소 문제가 있다는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국내 투자도 잘 안 되고 해외 투자까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1대1로인데 해외 투자로 지금 걷어들이지 못하는 돈이 1조 위안 정도 됩니다.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보도에 의하면 9,700억 달러인데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조 달러.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지금같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을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빈부격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제 성장의 동력에 대한 자극제가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공고한 통치가 강화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칠링 효과라 그러죠. 이제 움츠리는 효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거와 같이 투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수출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서구와 결탁하는 뭐 반간첩법, 대외관계법에 접촉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과거의 추동 세력이라고 했던 공무원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그중에서도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삼중전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국제적인 환경입니다. 1978년도 개혁개방을 결정하고 79년도 1월 1일서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해 와서 지금까지 중국은 자유주의의 사조에 의해 가지고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본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역량도 증가하게 됐고 세계 공장이라는 병을증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시장 그리고 자유주의의 선봉에 있었던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명목하에 받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수출 그리고 뭐 인권 뭐 종교 대만 문제까지 그것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결합돼서 나오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에서의 에이펙 정상회담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크게 기대를 안 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왕이가 가져가지고선요 블링컨을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시종일관 자리를 마련하는 거를 우리가 추진해보자. 그래서 잘 보시면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줄곧 웃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떠나자마자 독재자라고 얘기했죠. 아주 큰 사건으로서 기록됐고 또 캘리포니아에는 반중국적인 정서의 화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하면은 시가 행진이라든지 시위 현장을 방송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0km 떨어진 지역에서 또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 면면을 보게 되면은 결국 중국이 원하는 건 하나도 얻지 못했다. 물론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이 걱정했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핫라인 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펜타닐이라 가지고서 마약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통제와 관여를 한다라는데 합의를 봤고요. 그렇지만 대만 문제나 무역 문제나 어떤 관세 문제나 아니면은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합의된 내용도 없었다라는 거. 각자가 자기가 할 얘기만 했다라는 거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위상은 분명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국 그리고 여전히 디리스킹의 대상으로서 중국이 미국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삼중전해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 삼중전해가 미뤄지면은 핵심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이 파편적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물류는 물류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아니면 수출은 수출대로, 관세는 관세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의 맥락으로 수렴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을 미뤄서 내년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내년 양후에 발표될 경제 정책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아마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보면은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 기존의 정책이 잘못됐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측면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잘못된 정책을 재차 반복을 하는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상당히 큰 부작용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 부작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탕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수수방관 뭐 신경 안 써. 이런 일단 1년에 4조가 지금 중국에 만연하고 있고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젊은이들의 사이에서 공무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중요하냐. 공무원들이 물론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타파의 대상이고 조정의 대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그걸 인정을 했고 리커창도 리커노믹스라는 부분의 한 부분은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에서 공무원의 세력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1989년, 90년, 91년도에 나타난 바가 있어요. 뭘까요? 6.4 천안문 사태 이후에요. 개혁 개방하는데 서구에서 봉쇄 정책을 쓰니까 수출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물건만 들어도 나가지도 않고 돈이 들어야지 공장도 더 질 텐데. 아이, 포기하자. 이제 저 개혁 개방은 끝났다. 물 건너갔다. 그냥 국내 시장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보자. 그때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상해에서 광주를 통해서 심천을 가면서 그때 얘기한 게 개혁 개방은 쉬지 않고 지속할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동력, 해외에서 지금 수출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개혁 개방을 가장 중요한 국시로 여기고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1978년 11중 3중 전회에서 개혁 개방을 얘기했을 때 개혁의 심화, 개방의 심화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회의, 양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당의 대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뭐 5년 경제 계획을 통해서도 한 줄이 꼭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개혁의 심화입니다. 왜? 그걸로 중국이 성공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 개혁의 심화 주저했다가 다시 활기를 얻고 개혁 개방의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을 자극한 것이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라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남순 강화 같은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1인 독재로 강력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율성과 개방성과 그리고 투명성을 줘야 되는데 정치적인 인선 과정에서의 불투명. 실력도 검증 안 됐는데 3개월 만에 국무위원이 되고 6개월 외교장관 했다가 6개월 만에 해임되고 이런 현상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진핑이 갖가지로 문제를 앓고 있지만 그 문제가 크게 증폭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삼중 제어를 열 만한 구실은 상당히 그 동력과 어떤 이슈를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 경제가 지금 회의를 열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근데 최근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시진핑이 뭔가를 내놔야 될 텐데 내일이죠? 내일 상하이를 방문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속도 회복을 강조할 거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백약이 무효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2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재정 정책 그리고 이자율 인하를 통해 가지고선 양적 완화에 준한 그런 시장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1조 위안 뭐 그러면 한 180조 정도 되죠. 돈이 풀리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정책적인 효과를 보려면 2, 3개월을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런 기대감은 좀 막연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의 시행이라는 거는 하나의 수렴점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지 그 중에서 시너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을 만들어 가봐. 벤처 정신을 가지고 해놓고선 반대에서는 너는 지금 공동부유를 어기고 있어. 반간첩법이야. 대외간섭법이야. 하고 규제를 합니다. 보통 중국 경제를 얘기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았을 땐 국진민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가 기업이 그러니까 국유 기업이 주도를 하고 민간 기업이 따라가거나 쇠퇴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유 기업이 추동할 수 있을 만큼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추동하기 위한 자금도 부족하고 그리고 추동하기 위한 정신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았을 때는 보통 민진국태라 그래가지고서 민간 기업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디디 추싱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동방이라든지 대부분의 중국의 뭐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을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철저하게 민간 기업의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와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췄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런 기업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마윈이 어디 갔는지 종족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상해 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효과 못 거둘 것이다. 상해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저우를 가야 됩니다.
왜 광주를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광주에는 1년에 두 번 영어로는 칸튼 페어라고 해가지고선 광저회라고 중국에서 보통 얘기하거든요. 국내 무역의 무역 거래를 이제 결제를 하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결제가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출이 되겠구나. 그리고 국내에 소비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칸튼 페어라는 게 1년에 2번 열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번에 리오프닝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그 칸튼 페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광동성은 중국 경제에 특히 수출에 있어서 30% 이상을 담당하는 단독 성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중앙 정부의 관리로부터 벗어난 지 오래됐어요. 상해는 아직도 장강 삼각주 계획이라고 해가지고선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성장 동력을 확인하는 것이 낫지. 관리하는 거는 정부가 숫자 데이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는 의미가 별로 없다. 차라리 이 시간에 광주에 가서 그걸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한에 가서 코로나 승리를 한 번 더 외치는 것이 낫지. 코로나 때 시진핑은 안 갔거든요. 리커창 보냈습니다. 그 광둥성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 언론이 세계의 공장 중국 광둥성 등관이 뭐 해외 주문 급감에 도시가 침체됐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중국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중국의 전성기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올해 아마 화두 중에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은 피크 차이나라는 단어를 아마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이 이제 정점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갈 때까지 갔다. 모든 것이 주기적인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피크에 올라가면 이제 다운 밑으로 내려올 것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개혁 개방 이후에 누적된 중국의 문제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중국 경제 성장에 상당히 도움을 줬던 일종의 흥분제 같은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흥분제에 일정한 면역이 생기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적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흥분에 의해 가지고선 수절증이라든지 뭐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손을 흔들고 안절부절하는 심리적 상태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마 진단에 대한 처방일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진단은 나왔는데 처방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내주신 기사를 보게 되면은 똥관을 얘기하셨는데 똥관뿐만 아닙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회조라는 데도 있고 뭐 여러 산토라는 데도 있고 여러 산업 기지, 신생 도시의 어떤 산업화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다 죽었어요. 네. 이게 자율적인 활동 내에서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중국의 똥관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거예요. 홍콩발 ELS. 홍콩은 금융의 중심입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돈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고 중국 돈은 또 홍콩을 통해서 해외를 나가게 되는데 홍콩이 죽었다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에게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홍콩이 죽었다라는 거는 중국 돈이 해외로 나가는데 순조롭지 못하다는 얘기도 될 거예요. 홍콩이 잘 살았을 때 중국은 잘 나갔거든요. 홍콩이 몰락하고 해바라기 운동하고 송환법 반대하면서 19년도에 시위하니까 홍콩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그때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3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력을 스스로 죽여나가는 그런 자해행위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상해는요. 상해는 국가 기업들이 많습니다. 국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상해를 지표로 보지 않아요. 리커창 총리도 상해를 지표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리커노믹스를 가지고 얘기할 때 리커창 지수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리커창 지수는 크게는 동북 지역의 하나의 거점 지역을 마련하고 보고 또 하나는 남쪽 지역의 기준을 삼아서 봅니다. 상해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해는 조작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기사를 보면요. 중국의 경제 연구기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은 5.3%, 내년에는 5%일 거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뭐 저 수치를 갖고 논란들이 많은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더 이상 우리가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내놓는 숫자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만약에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좋아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3분기, 4분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4분기가 상당한 성장세를 회복을 해서 5.3%의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면은 4분기 중국인들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아져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된 CPI는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는 거고 PPI는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통화량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고 통화의 승수는 기대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저축률 증가보다는 투자의 증가율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지금까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에 5% 성장률 중국의 규모가 커지고 덩치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선 예전과 같은 8% 9% 성장을 기대하는 건 이제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얼마만큼 내실이 중요한가. 이 내실과 관련해서는 중국 경제에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가 계획이란 단어고 하나가 기획이란 단어인데요. 중국은 매 5년마다 경제 정책을 구상을 하는 거를 이제 계획 혹은 기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할 땐 마스터 플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마스터 플랜을 계획과 기획으로 또 나뉩니다. 계획은 일정 시간에 일정 목표가 있었고 그 계획은 뭐 8호 계획, 9호 계획, 15 계획, 11호 계획 해가지고선 2006년도에 계획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기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획은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질적인 성장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산업 구조로 보게 되면 자기의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부가가치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 하이테크 산업을 선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친환경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적인 성장에서 아직도 미흡한 거는 인민 대중들의 질적 성장이에요. 산업 전반, 도시에 대한 질적 성장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도 근사하고 사회보장제도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고 의료보험도 많이 개선됐는데 인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질적 성장의 근간이 되는 인민들의 질을 아직도 개혁개방의 중심지인 동부연안 지방, 대도시 위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커창이 6억 인구는 아직도 천위안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시장과 정부 간의 갈등은 하고 부패는 하고 소득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2016년부터는 지니계수도 발표 안 합니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니계수를 발표해서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니계수의 계수가 0.4, 뭐 6, 7, 8 이렇게 나오니까 발표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0.478의 숫자를 보일 수가 있어요. 0.3에 가깝게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건 그만큼 질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 더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오히려 하루빨리 질적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추세적인 흐름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근데 중국은 질적인 성장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양적인 성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시점에서 투표하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과장은 아니죠.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곤혹스러운 점은 지금도 아마 밤에 잘 잠을 못 이루는 이슈는 조지아 주입니다. 네. 왜냐하면 연방 차원은 자기가 셀프 사면할 수 있지만 주 차원의 기소가 된 거는 이것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면권이 없습니다. 실제 네. 이 조지아 주 차원에서는 네. 트럼프가 모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를 바꾸나 법무부 장관을 바꾸는가 네. 아니면 뭐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가 네, 네. 이런 온갖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연방 차원의 법이 미치지 않는 조지아주의 법을 어떻게 바꾸기 위한 온갖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현재까지로 보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로 네.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퇴임 직후에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죠. 트럼프 자신도 본인이 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놀라울 정도로 충동적 성향의 심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IRA 법안에 대한 폐지의 노력. 네. 그 다음에 뭐 한국에도 요즘에 좀 관심이 있으시던데 통상과 관련해서 네, 네. IPEF, 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네. 이제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의 미국의 우방국들을 이렇게 쫙 모은 거. 네. 이 부분도 되자마자 이 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재부 중심으로 공급망 법안들이 추진됐습니다. 네. 근데 IPF는 이러한 한국의 공급망의 안정화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과 한국의 대통령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뉴스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 해체되면 네. 우리는 더욱더 불안전한 난기류 속에서 안전벨트도 없는 난기류를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불안전한 비행을 해야 됩니다. 경제자유살롱 경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이슈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문화에 정치에 사회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도 해외 관련 소식들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전쟁 소식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하나가 바로 미국의 정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 그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따져보니까 거의 한 1년 남았던데 그래도 관심이고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미리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한테도 중요하죠.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이제 미국 대선은 네. 말하자면은 이제 세계 대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우리를 네. 비롯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이게 한참 남았던데요. 내년 11월이던데요. 근데 이제 미국은 네. 원래 영구적인 캠페인의 나라라서 네. 캠페인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선거 운동 우리로 치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선거 운동은 벌써 달아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경선의 첫 출발을 1월 15일 네. 아이오와를 출발로 공화당은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대선 캠페인이 이미 중반을 돌입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내년 1월 15일에 시작된다는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당내 그 양당의 후보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트럼프 대 바이든이라고 우리가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긴 하나요? 있긴 있습니다. 확률이 낮아서 그렇죠. 확률이 낮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만약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시 붙는다면은 지금은 트럼프 쪽이 좀 유리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네. 사실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우위인 걸로 나타나니까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경합주가 중요하니까요. 네. 이렇게 다른 주는 이미 승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전통적인 보수당이 좀 강한 주가 있고 민주당이 강한 주가 그렇습니다. 있고. 네. 소위 말해서 각자의 집토끼가 네. 확실하게 아성을 차지하고 있는 주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경합주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에 네. 특히 주목하는 거는 조지아라든가 네바다라든가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네. 위스콘신, 미시건 이제 이런 데서 대부분 트럼프가 2에서 한 6% 정도 우위에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제3세력들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양자 대결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3세력까지 포함시킨 변수가 너무 복잡해서 근데 제3세력을 뺀다면 양자 대결로만 한정한다면 트럼프가 지금 시점에서 투표하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과장은 아니죠. 이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각 당의 후보로 이제 경선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자동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에서 당연하게 이제 뽑힐 것 같긴 한데 네. 최근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불확실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성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유권자의 70%가 고령이란 거에 대해서 심각한 불만이 있어요. 70%나 되는 몇 살이시죠, 이분이? 81세. 88세요? 81세. 와, 81세. 네, 81세. 네. 그런 점에서 이제 4년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자들의 곤혹스러움이 이제 공개적인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극히 일부만 하는데 네. 일부는 칼럼을 이미 써서 이제라도 스스로 자진 철회하셔야 된다. 아직도 안 늦었다. 바이든이 조금만 물러나 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후보를 세워서 트럼프와 맞설 수 있다.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높나요, 민주당 쪽에는? 근데 그것도 그분들의 가설이죠. 왜냐하면 그쵸. 그러면 젊은 주자가 오면 지금 젊은 주자 중에 대중적인 신망을 가지고 있는 주자가 누구냐? 사실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곤혹스러움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95% 바이든 대통령께서 경선을 당연히 무사히 통과하고 어떤 경쟁자가 추가로 나온들. 근데 과연 그래서 본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그렇다고 지금 교체도 안 되고 스스로 자진해서 물러서시기에는 그간 집권 일기에서 성과도 많이 내셨고 하는 대단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트럼프도 나이가 많지 않나요? 트럼프는 이제 정치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선 저희가 이제 퍼셉션,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싸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3, 4살 차이밖에 안 난다 하더라도 네. 트럼프로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활력, 에너지, 역동성 이것을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죠. 네. 근데 바이든 하면 실제로 유권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와서 발을 헛디뎠다든지 네. 이런 건 말실수하는 있죠. 거. 네. 그런데 지금 외교 안보 부분에서 상당 부분 회의에서 개입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노련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권자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지가 중요하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나이란 점에서 트럼프 후보는 거의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적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1월 15일에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되면은 당 후보들은 언제 확정이 돼요? 사실상 이제 1월, 2월 그러니까 원래는 한 3월 정도에 사실상 대세가 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미국에선 슈퍼 튜스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15개 정도 주가 경선에 돌입하니까 주별로 따로군요, 그것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현재로 봐서는 1, 2월 정도에는 양 정당 다 사실상 뭐 확정된다고 봐야죠. 요 정도 오면은 뭐 나머지 주의 결과에 상관없이 확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화당의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네. 따라서 처음에 아이오와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이어지는 곳에서 크게 그냥 파란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전 주지사였던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네. 외교 안보에 비교적 트럼프보다는 합리적인 네. 준비된 후보가 있습니다. 비교적 그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이고 네. 보다 젊고 네. 그래서 지금 상승세입니다. 그러나 상승세라고 해봐야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가 워낙 벌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1, 2월이면 이제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공식 확정은 7월이나 8월 양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확정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상반기는 뭐 경선하다가 다 지나가겠군요, 내년에. 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뭐 트럼프, 바이든 이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지지도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 많이 유리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외신으로만 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이미지는 너무 막무가내고 사실 여기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이미지도 좀 있고 그런데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열광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혹시 그 옛날에 배트맨 영화 시리즈들 보시면 네. 조커가 나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트맨은 이성주의자고 네. 조커는 혼돈을 유발시키고 네. 어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후보를 이해하시는 키워드는 복수와 혼돈입니다. 즉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떤 핵심 집토끼들은 네.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고 네. 트럼프가 당선돼야 위대한 미국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잃어버린 시기를 복원하고 기존의 기득권에게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대단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때 선거를 도둑맞았다, 예, 부정선거로 도둑맞았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혼돈은 뭔가요? 혼돈은 네. 기존의 기득권을 이제 해체하고 네. 그리고 모든 걸 이제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흔드는 거잖아요. 네, 네. 보호주의를 하고 동맹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그리고 김정은, 푸틴, 시진핑을 상대로 상당히 위험스러운 네, 네. 어떤 도박을 하고 네. 하는 이런 모든 점이 기존 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해 보이겠지만 네. 기존 질서에 불만이 있고 뭔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흔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조커한테 열망하는 거랑 같은 거죠. 못 살겠다 한번 뒤집어 보자 이거군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이 돼도 사법 리스크는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가지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연방 차원의 기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셀프 사면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네. 약간 그 창피해서 그건 못할 수 있는데 네. 트럼프는 할 수 있죠. 네.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미 정해진 일정이고요. 선거로서 내가 사면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해요. 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근데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곤혹스러운 점은 지금도 아마 밤에 잘 잠을 못 이루는 이슈는 조지아 주입니다. 네. 왜냐하면 연방 차원은 자기가 셀프 사면할 수 있지만 주 차원의 기소가 된 거는 이것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면권이 없습니다. 그럼 주지사한테 사면권이 있나요? 실제 네. 이 조지아 주 차원에서는 네. 트럼프가 모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를 바꾸나 법무부 장관을 바꾸는가 네. 아니면 뭐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가 네, 네. 이런 온갖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연방 차원의 법이 미치지 않는 조지아 주의 법을 어떻게 바꾸기 위한 온갖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현재까지로 보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로 네.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퇴임 직후에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직에 올라와 있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조지아 주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제 임기가 끝나고 네. 일상인으로 돌아오면 만약 그때까지 조지아 주의 재판이 이제 끝나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엔 재판의 과정이 기니까요. 네,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일상 우리 같은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하다가 네. 재판정에서 구속될 수가 있고요. 네. 구속되면 형이 꽤 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뭐예요? 조지아 주의 혐의는? 조지아 주의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네. 조지아 주 내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가장 큰 곤혹스러움은 다른 건 다 어떻게든 팔을 비틀어서 바꿀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만 한다면. 예, 미국은 연방 국가거든요. 네. 한국이랑 다릅니다. 연방 국가니까 대통령이 미치는 범위가 주 차원에서는 약하거든요. 그랬을 때 심지어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가능합니다. 아마 제가 과장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트럼프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주 차원에 예를 들어서 소요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연방에 네. 군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어떤 비상 상황을 만든다든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사실은 가능합니다. 조지아 주지사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미국이란 시스템이요. 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첩첩산중으로 견제와 균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각각의 그 어떤 연방과 주 차원에서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좀 진영보다는 네. 이제 어떤 그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지아 주에서 기소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민주당 출신의 조지아주 내무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공화당 당적을 갖춘 사람의 문제 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랄까요? 그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 2016년에 당선될 때 이분이 오판했던 건 뭐 그냥 자기가 뉴요커 시절에 마피아들이 하듯이 위에 뭐 몇몇 수장들 교체하면 다 이제 본인들의 신복으로 미국 엽관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신복들로 뭐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해놓으면 네.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오산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그 제대로 미국을 공부를 안 하신 게 미국은 연방 국가니까 주 차원에서 자기가 통제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미국은 법무부 장관을 통제하면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을 통제하면 법무부 차관 밑에 있는 법무부 차관보가. 그렇군요. 만약에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다시 당선이 된다면은 많은 뉴스를 생산해 주겠네요. 뭐 지난 일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의 네. SF 소설 수준의 엄청난 많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든 내년에 누가 당선되든 근데 현재의 미국 우선주의, 뭐 아메리칸 퍼스트는 뭐 양자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요. 본질적으로 같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2050년까지 계속될 겁니다. 2050년이요? 최소한. 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네. 공화당이 잡든. 그래요? 이 2050년은 왜 2050년일까요? 대강 네. 그 어떤 일부 석학들에 따르면 네. 2050년까지를 지금서부터 시작된 혼돈의 시기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2050년 이후가 되면 이 혼돈이 약간은 정리가 되는, 네. 좋게 정리가 될지 나쁘게 정리가 될지는 그건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그 시기까지는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네. 상당한 갈팡질팡 좌충우돌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패권 싸움에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중국의 그 핵심 길을 꺾어 눌러야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비유하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최소한 중국이 한 10년, 20년은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면 다리의 일부 거의 골절상을 내서 뭐 부목을 대고 뭐 한 10년을 네. 있도록 하는 이런 거예요. 중국을 일단 꺾는 게 중요하다. 좌든 우든. 그리고 네. 동시에 선거에서 당선돼야 돼요.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4년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듯이. 네. 그런 점에서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백인 노동자층을 자기 편으로 견인해야 되는데 네. 백인 노동자층은 훨씬 더 제조업의 부활, 보호주의의 부활, 미국 중심주의의 강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미국 위주 노선이라는 건 누가 되든 그거는 우리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감내해야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일부 낙관적인 사람들은 잘못된 예측을 했죠. 뭐 어느 정도 공존의 룰을 만들어 갈 것이다. 네. 공존의 룰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일부 펜타닐에 대한 규제 합의. 네네네.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연락망의 구성. 네. 근데 군사적인 연락망도요. 네. 그거 의지 없으면 하루아침에 그거 전화 안 받아버리면 끝납니다. 그 우리랑 북한이랑 한 라인 만들었다 끊었다 만들었다 끊었다 하는 똑같습니다. 그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거.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디리스킹이가 하는 군사적인 함의를 가지는 중요한 공급망 분야에서 어떤 합의가 됐나요? 합의가 되지 않았죠. 즉 그 말은 바이든 2기가 돼도 그리고 바이든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된들 네. 현재 미국의 어떤 백악관의 기류는 당분간 수십 년간은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의 실존적 경쟁에서 뒤지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 차원에서 미국 중심주의는 영원할 겁니다. 중국을 꺾어놔야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정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수십 년간 다소 안락하게 보내다가 탈냉전 시기에
이제 공화당, 민주당 모두 다 깨달은 거예요. 중국은 이제 잠자는 거인이 아니라 이미 깨어난 거인.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그래도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네.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고 하는 그 가치에 기반한 그 자유주의의 가치라는 게 뭐 다자주의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가치를 그래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미국의 국익을 결정적으로 해칠 경우는 위선적 행보를 보이겠지만 자유주의적 가치는 원래 공화당 거 아닌가요? 그것은 미국의 네. 건국의 시조 이래로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인 건데 네. 이제 최근의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가 당을 장악하게 되면서 네. 가치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에서 멀어졌죠.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는 최소한 냉전 시기 이후에는 미국이 약간 손해 보더라도 네. 다른 나라가 무임승차를 하더라도 같은 우방국이 자유주의의 전체의 질서를 짜는 게 결국 미국 국익이다. 네. 네. 그리고 그러한 가치 중심의 노선으로 봤을 땐 한국이나 네. 이런 자유주의 우방에게는 유리하죠. 네. 당장 그 트럼프가 유럽에 철강 부분에서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 그것을 다시 무효화했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물론 그게 완전하진 않죠. 네. 그런 점에서 바이든과 그다음에 가치라는 거랑 거의 무관하게 네. 오직 실리. 실리 그러니까 과거에 위대했던 미국에 대한 환상. 과거에 어떤 난폭한 패권을 휘둘러도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시절에 대한 그 환상 속에 살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자유주의적 전체 규칙, 질서를 지키면서 미국이 그 속에서 장기적 이익을 지키는 것보단 일단 소위 말해서 미국 영어로 미라는 게 네. 일단 지금 협소한 미국의 이익을 지키자.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이익이 있죠. 여기서 미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죠. 트럼프의 이익. 그러니까 공화당 인사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럽니다. 네. 트럼프는 공화당의 가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화당 정당이 100년간은 정당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나르시즘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고 퇴임하고 나서도 계속 인기를 누리고 정당에 영향을 행사하고 이게 트럼프의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언젠간 공화당과 서로 이익이 다를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요,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뭐가 달라질까요? 바이든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를 미국 내에서 바꿨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IRA?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인플레 감축 법안 네. IRA를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바이든 민주당이 IRA를 했던 핵심은 보호주의가 아니에요. 그 핵심은 네. 이제 기후가 점차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경고하셨듯이 거의 지금 파국 상황으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심지어 구테레스 총장은 우리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까지 표현하실 정도니까 네. 그러한 이제 기후 파국으로 가는 점에서 미국이 이 선도적인 역할을 행사해야 된다. 기후에 관계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문제 의식이에요. 그런데 네. 트럼프가 되면 기후 아마 관심 없죠. 기후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 기후는 사기극이다라고까지 표현하니까 네. 일단 IRA 법안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쓸 겁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IRA 법안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계된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 보조금이 어디로 갈까요? 주에 가겠죠. 네. 연방 정부의 돈이 주로 가는데요. 주 중에는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나 경합주들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주 중에서 핵심주 조지아입니다. 조지아가 자꾸 나오네요. 조지아주는요. 네.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입니다. 그럼 조지아주의 주지사 입장에서 네. 조지아주의 하원 상원의원 입장에서 지금 조지아에 재판도 걸려 있고. 걸려 있고 네. 상하원 입장에서
바이든과 그 트럼프가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재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IR 법안을 당장 폐지하고 싶지만 이제 하원 상원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주목해야 볼 포인트는 트럼프는 이제 재선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재선되면. 아 그런 건가요? 예. 연임만 4년을, 안 되는 게 아니라 재선하면 끝이군요. 예, 지난번에 4년 했고 이번에 4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대주주이긴 하겠지만 공화당에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워싱턴 정가에서 영향력이 과거보단 줄어들겠죠. 그래도 여전하겠지만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 자기의 재선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IRA 법안의 폐지라든지 보조금, 삭감 이런 게 쉽지는 않지만 또 트럼프의 핵심 주특기가 팔비틀기거든요. 그렇겠죠. 뭐 다양한 자기네 의원들에게 협박할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줄을 세우기 위한 팔비틀기 그리고 주차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 삭감이나 이걸 통해서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노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우리 기업들도 꽤 있을 텐데 불확실성이 생기겠네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제 기억이 맞다면 한화를 제외하고는 IRA 법안이 그렇게 빨리 통과될 줄 몰랐거든요. 아 한화는 알았어요? 한화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한화는 좀 비교적 그 기업들 중에서 네트워크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도 IRA 법안에,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네트워크 관리를 잘했죠. 근데 일본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IRA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것은 이제 바이든이 현재 갖고 있는 정치 자본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압도적으로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놀라운 그 의회에서의 준비된 어떤 그 경험과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통과를 시킨 거예요. 조 맨친이라는 그 또 다른 조, 가장 바이든 입장에서 골치 아픈 친구인 조. 그러나 지나치게 보수적이라서 바이든에게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조,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가 결국은 딜을 해서 합류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를 비롯한 기업들에게는 그건 충격이었잖아요. 근데 그 충격은 그래도 이후에 일본과 한국과 유럽이 아니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 자유주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느냐. 우리 동맹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되겠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상업용 자동차. 그렇죠. 그래서 리스 차량에 관해서는 열어줬잖아요. 근데 IRA 법안의 급작스러운 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불확실성이 노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노정이 되죠. 아 그렇군요. 이게 뭐 그 단순히 IRA뿐만 아니라 뭐 지금 사실 그 이전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이제 경제 질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뭐 예측되는 게 좀 있나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럼프를 예측해서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의심하라. 왜냐하면 트럼프는 심지어 미국에 그러니까 그 침대에 누워서 팍스 채널과 CNN을 보다가 CNN을 안 보는 척합니다. CNN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니까. 하지만 열심히 봅니다. 팍스 채널은 자신의 보수적 성향이죠. 보다가 어느 이제 유명한 평론가가 트럼프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그 순간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 그래? 그럼 당장 다음 날 내가 트윗에서 다른 걸 올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의외성을 즐긴다. 의외성을 즐기고 트럼프 자신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자신도 본인이 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놀라울 정도로 충동적 성향의 심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 일기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저는 틀리죠. 그래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IRA 법안에 대한 폐지의 노력. 그다음에 뭐 한국에도 요즘에 좀 관심이 있으시던데 통상과 관련해서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네. 이제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에 미국의 우방국들을 이렇게 쫙 모은 거. 네. 이 부분도 되자마자 이 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우리로서는 우려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전 세계가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가 겪었듯이 설마 약국에서 마스크가 동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망이 혼란스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IPEF의 핵심은 그러니까 비교적 그래도 우방 국가들끼리는 서로 어려울 때 도울 수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소위 말하는 신냉전이 돼도. 네. 그러니까 우방 국가들끼리 어떻게든 부족한 리튬이라든지 이러한 어느 국가에서 부족하면 다른 국가에서 서로 간에 한 15개 국가가 서로 간에 이렇게 도와가면서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해 나가자라고 하는 협정이라서 네.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했고 생각보다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경 관련해서는 발걸음이 빠르긴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방 국가끼리도 네. 환경이라는 이슈는 니네가 더 많이 줄여라 우리가 더 조금 줄인다.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핵심 광물은 다들 절박하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핵심 광물을 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호주랑 잘 지내야 되죠. 그렇죠. 인도네시아랑 엄청 잘 지내. 그런데 고맙게도 IPEF는 있으니까. 이것을 다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게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재부 중심으로 공급망 법안들이 추진됐습니다. 네. 근데 IPEF는 이러한 한국의 공급망의 안정화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과 한국의 대통령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뉴스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 해체되면 네. 우리는 더욱더 불안전한 난기류 속에서 안전벨트도 없는 난기류를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불안전한 비행을 해야 됩니다. 미국도 그런데 들어와 있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나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저희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미국도 공급망이 물론 그 나라에서 나는 것도 많고 뭐 큰 나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도 거기에 껴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데요. 트럼프는 네. 19세기 경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부동산 사업할 때 네. 느꼈던 본능적인 경험 이것이 이 사람의 머릿속의 교과서예요. 네. 그래서 관세 폭탄은 미국에 유리하다. 아. 이거는 대학에서 요즘에 1학년, 2학년 경제학 수업을 들어도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네. 서로 간의 관세 보복 속에서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부동산 사업했을 때의 그때 80년대 그때 어떤 레이건 시대 때의 어떤 그 인식 이 인식에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세 폭탄을 해야 미국이 힘을 발휘하고 그 난폭한 힘을 휘둘러야 다들 미국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유우방 국가들과의 이제 무역 협정 이것은 동맹국에게 어떤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준 거다. 우리 미국은 굳이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미국이 너무 동맹국들을 도와주고 동맹 우선 정책을 하다가 지금 약간 뭐 속된 표현을 조금 쓰면 호구가 되었다. 이런 인식이니까 이분은 다자주의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다자주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견제하려고 힘을 기울였던 TPP라고 합니다. 네. 그걸 탈퇴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TPP는 지금 질문하셨듯이 네. 보수든 진보든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유리하잖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다자주의는 나쁜 거야. 그래, 이거 폐지해야지. 그리고 이거 누가 했지? 오바마가 했잖아. 오바마가 했는 건 분명히 나쁜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이걸 폐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이렇게 전략적인 느낌은 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이 미치광이 이론입니다. 매드맨 티어리.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업을 할 때부터 마피아들과 그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마피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술이 미치광이 전략이죠. 그리고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전술이 미치광이 전술이죠. 근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수십 년간 생활을 해오면서 미치광이 전술을 하면 통한다. 그러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이제 어떤 지성주의자들은 미추강이 전술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기업을 해보거나 네. 거친 세계에서 독재자들을 상대해 본 사람, 그리고 조직 폭력배를 상대해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힘의 과시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과거 닉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알았죠. 근데 트럼프는 그것을 지혜롭게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에 휘둘리는 상황. 그래서 사실은 미추광이 전술이 도를 넘었으면 그것은 중동에, 한반도에 굉장한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뭐 경제 관점에서 계속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약간 분리되는 느낌이잖아요. 반도체도 이제 우리나라나 뭐 대만, 뭐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고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좀 갈리는 느낌인데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는 칼날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비교적으로 좀 선명하게 미국 쪽으로 기우는 국가로 지금 약간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갑자기 대통령을 바꾸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어라고 나오면은 우리나라는 중간에 붕 떠가지고 약간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만 괜히 껄끄러워지고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논쟁의 대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된다. 네. 미국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국익을 이제 실용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네. 어쨌든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는 국가들끼리 더욱더 긴밀히 결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결속하기 싫다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너네랑 따로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만 유지해서도 안 되고 전략적 명료성만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전벨트 얘기를 계속 드리는 얘기가요. 지금은 제가 혼돈의 시기라고 얘기했던 의미가 뭐냐면 지금부터 최소 2050년까지 혼돈의 시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선과 악이 분명치 않고 국익과 가치가 분명치 않고 진리와 그리고 가짜 진리 사이가 분명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미치광이 전략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셨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전략적 모호성의 색깔은 더 갖추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그런 거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더 중국이나 다른 비자유주의 국가로부터 대한민국이 저런 가치를 가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건 어떻게 대한민국을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포기하고 다른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분명해지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질문하셨듯이 혼돈의 세상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180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그 행위자들과 좋은 관계들을 계속 가져야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와 너네가 같이 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랑 전혀 상대 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 우리 그래도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 제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2016년 초반에 그 당시 트럼프와 힐러리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다. 최소한 그 당시 책에선 저는 되게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그 함의가 그러면 그 당시 트럼프의 사위, 트럼프한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쿠슈너. 딸 이방카 사위 쿠슈너와 상당한 관계를 구축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일본은 비교적 우리보다는 조금 더 접근했는데 일본도 그렇게 관계가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트럼프의 사위와 그리고 트럼프의 딸과 그리고 트럼프와 관계된 이제 여러 가지 헤리티지를 비롯한 싱크탱크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국방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뭐 전쟁을 자기는 끝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트럼프의 말이 반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슬픈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즉 트럼프는 친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참모 중에는 친러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참모가 트럼프의 가장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이라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강렬한 친러주의자이고 친유라시아주의자입니다.
네. 푸틴과 잘 통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푸틴과 잘 못 지낼 게 뭐 있냐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우크라이나 잃어버린 영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한 타협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무기 지원 안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팔을 비틀어서 어떤 미봉책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시나리오가 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국의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불리한 타협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타협을 하더라도 그렇게 미국 내 여론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중동에서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지나치게 지난 일기처럼 이스라엘 편을 더 들어버리고 네. 그러면서 하마스를 비롯한 측을 고립시키려고 하다가 네. 이란을 건드려버리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미국이 통제가 거의 힘든 나라입니다. 지금도 네. 네타냐후가 네. 바이든의 완벽한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거기도 독립된 나라인데 다른 나라 뭐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없죠. 예. 그리고 네타냐후를 네. 비롯한 거기 극우 연정은 바이든 대통령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트럼프 2기는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란이 먼저 어떤 그 전쟁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먼저 외과 수술식 공습 그리고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 얘기가 과장이라고 일각에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집권 1기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다행스럽게도 어른들 합참의장 네. 마크 밀리 이를 비롯한 어른들이 있었죠. 트럼프의 2기의 어른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참모로 안 데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어른들 때문에 고생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란을 공격하고 해서 미국이 뭐 얻는 게 있나요? 트럼프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치광이 이론. 네. 그러니까 미치광이로 행동하면 독재자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고 그러면 결국 전쟁까지 가지 않고도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를 호전광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전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 구조를 면밀히 수십 년간 연구해 보면요. 네. 사실은 겁쟁이입니다. 소심남이에요. 이 사람은. 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단지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미치광이 전술을 통해서 어떤 테러리스트의 길을 꺾고 이란 신정체제의 길을 꺾고 하면 자신 입장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중동 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근데 인생이 자기 목적대로 안 되죠. 전략의 하나로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발적 충돌과 그다음에 중동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하고 어떤 근본적 어떤 그 종교적 갈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 협정을 트럼프가 집권 1기에 맺었습니다. 네.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국가와 미국의 민주당 일부 인사들도 야 트럼프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트럼프 하는 행동이 다 틀렸는데 이건 잘했어. 잘했나요? 지금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지만 오히려 하마스를 비롯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걸 우려해서 이번에 극단적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의 중동 정책이 성공했나요? 그 당시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성공하지 않았죠. 바이든도 성공하지 않았죠. 근데 집권 2기가 되면 사실은 집권 1기에 전쟁까지는 발생 안 했잖아요. 이란과의. 네. 2기에는 그것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가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 미래는 우리가 단일하게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네. 석학의 예상도 반드시 틀린다. 그러니까 다차원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별 실행 전략들을 하나하나 지금서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안보와 네. 평화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가지고 안보도 철저히 네.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대상한 우리의 자체적인 안보도 강화하고 그러면서 안보만 강화해서는 사실상 오히려 악순환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보를 강화하면 북한도 안보를 강화하고 네. 어떻게든 평화의 틈새도 열어놓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해법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점점 얘기를 들을수록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사실 딱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그나마 바이든이 되면은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이어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니까 준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까라는 뭐 단순한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자유살롱 경제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베트남이 신발, 섬유, 의료 쪽 중심으로 그러니까 노동지각 산업 위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가장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전자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수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 IT 관련된 인력들이 매우 필요한데 필요한 인력의 한 30%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IT 전문 인력,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광지로서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다낭, 그리고 다낭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후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 도시에 IT 인력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대학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지금 인력 양성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노십스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다양한 이 글로벌 이 반도체 업체들과 미팅을 계속하면서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협상을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를 가지고 오는 거는 자신들의 앞으로 미래가 달렸다. 자신들이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에 달렸다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좀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이걸 투자해도 되나 하는 꺼려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꺼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모르는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 사람들인데 베트남 국기와 중국 국기가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같은 공산당 국가이기도 하니까 중국에 지금 들어왔다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좀 힘든 걸 느끼고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빠져나와서 베트남에 가서 한 10에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베트남이 또다시 중국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설명을 밝혀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베트남이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 중국보다도 훨씬 더 플렉스블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이 투자 유치를 하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어야 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알려져 왔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IT나 4차 산업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서 산업 구조가 조금 바뀌고 있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베트남이 신발, 섬유, 의료 쪽 중심으로 그러니까 노동지각 산업 위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가장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전자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수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전체 수출액의 한 70%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LG전자가 베트남에서 산업기지로서 수출을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베트남이 어느 순간부터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첨단 산업 중심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인력 중심의 이 노동지방 산업으로 갔다가는 더 이상 베트남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후발주자가 앞서 갔던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보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트남 지도부가 총리라든지 국가주석이 특히 우리나라에 특히 왔을 때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매번 올 때마다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텔이라든지 베트남에 좀 투자를 해서 산업이 첨단 산업 위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자산업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죠. 아직은 베트남 자체 회사가 있는 건 아니죠. 뭐 베트남의 FPT라는 회사가 세계 이제 500대 ICT 기업에 이제 등록이 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아직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의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런 외국 기업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 기업들이 그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기술도 빨리 발전해 가고 있고 그 외국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가면서 기술력도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지로서 거론됐던 거는 IT보다는 아무래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잖아요. 네, 그쪽 부분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부터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 이 생산량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로 생각했다가 주문이 급감하면서 네. 그쪽의 일자리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만 명 정도 가량이 실직을 한 상태인데 오히려 그 인력들이 지금 다른 산업으로 흡수되어 가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지금 IT 관련된 인력들이 매우 필요한데 필요한 인력의 한 30%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IT 전문 인력,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광지로서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다낭, 그리고 다낭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후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 도시에 IT 인력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대학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지금 인력 양성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보다는 반도체 후공정,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공정이긴 합니다. 아직 베트남에는 반도체를 막 생산하는 쪽까지는 없고요. 근데 베트남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원하고 올해 9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지난번에 제가 녹화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격상됐을 때 미국이 베트남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겠다고 네.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노십스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다양한 이 글로벌 이 반도체 업체들과 미팅을 계속하면서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협상을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가 공개적으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정부는 한 20여 년 전부터 노동집약 산업으로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절대 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중 갈등과 이 코로나 대팬데믹에서 중국에 집중됐던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분산시키려고 하는 요구들이 이 각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 대체지로서 베트남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베트남이 이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력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베트남 좀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이걸 투자해도 되나 하는 꺼려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꺼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모르는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 사람들인데 베트남 국기와 중국 국기가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같은 공산당 국가이기도 하니까 중국에 지금 들어왔다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힘든 걸 느끼고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빠져나와서 베트남에 가서 한 10에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베트남이 또다시 중국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설명을 밝혀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베트남이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
중국보다도 훨씬 더 플렉스블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이 투자 유치를 하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어야 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치한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하고 테스팅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설계 반도체 회사도 좀 들어와서 베트남에 반도체 설계를 하는 인력들을 양성해 주겠다고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파운드리 업체들도 지금 들어올 거를 지금 협의 중인데 과연 이제 베트남이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 네. 반도체에서 전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올해 7월에 폭염 때문에 베트남 특히 북부지방 하노이가 있는 북부지방은 이 수력 발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상당하거든요. 한 20% 정도 수력에 의존하는데 이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발전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전력 사정이 부족해서 한 3주 동안 이 정전을 좀 겪었거든요. 네. 부분적으로 뭐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씩. 근데 수출을 해야 되고 품질 양상이 균일하게 돼야 되는데 전력 부족 때문에 그 큰 차질을 빚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데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전력 사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게 맞나? 그래서 인텔이 현재까지 베트남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정도, 1.5억 달러 정도를 15억 달러 정도 좀 투자한 상태인데 본래 올해 3월에 추가로 15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로이터 통신의 발표에 따르면 이 인텔이 15억 달러 투자하는 걸 취소했다. 뭐 이제 좀 완곡하게 유보했다라고 표현하는 베트남 언론도 있고 취소했다라고 그대로 표현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인텔이 왜 취소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은 하고 있지 않은데 추정컨대 이 인프라 부분에 좀 이 불만이 좀 있지 않나. 근데 바로 바로 밑에 나라인 말레이시아에는 추가 투자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 유럽에서도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겪었던 위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하나의 안보 측면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서 독일에도 인텔이 3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거대 이 시설을 짓기로 했고 아일랜드, 폴란드에도 짓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당신들도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된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가 중국에서 빠져나온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하고 그리고 오커스라고 불리는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중국 인근에 있는 동남아 국가의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유발하고 있단 말이죠. 중국하고의 관계도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베트남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 중에 상당수의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주요 생산 부품이라든지 원자재를 생산해서 베트남을 수출해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베트남이 아무리 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도 수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미국하고도 관계 유지하면서 또 양쪽에다 자신들의 입장을 잘 설득하면서 자신들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잘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반도체를 가지고 오는 거는 자신들의 앞으로 미래가 달렸다. 자신들이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에 달렸다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오토바이가 베트남에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베트남의 욕심도 또 예전부터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세안에서 자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한 곳이 베트남이거든요. 빈페스트라고 하는 회사. 네, 그랬었죠. 네,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도 하고 뭐 이슈는 많이 됐지만 사실 뭐 판매가 거의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통계에 따르면 아세안 전체에서 아세안 전체에서 전기 판매량 자체 절대적인 수량 자체는 얼마 되진 않지만 태국이 전체 아세안의 한 50% 정도를 판매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하고 이제 베트남이 2위, 3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베트남에 13년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흥개발 국가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 바라보니까 전기 자동차 산업이 선진국과 일부 중진국 정도까지는 발전할 수 있겠으나 그 외 신흥개발 국가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싶은 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전기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잖아요. 전기 충전소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보급을 좀 확대시키려면 전기 요금을 좀 보조를 해줘야 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신흥개발 국가들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아직 전기 충전소 설립이 좀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교통부가 전기 자동차 구매 시 US 달러로 $1,000를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베트남 재정부가 그거는 특정 소수계층만을 위한 혜택이지 않느냐.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오토바이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만 6,500만 대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억 6천만의 인구인데 이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 대수가 지금 1억 7천만 대고 해마다 판매되고 있는 게 500만 대가 넘거든요. 네.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가 300만 대고요. 그리고 이 두 나라보다도 더 많은 것이 이제 인도예요. 인도 인구가 2억 6천만이나 14억이 넘는데 판매되는 대수가 코로나 이전에는 오토바이 대수가 1,500만 대까지도 판매됐다고 하거든요. 네. 현재는 한 1,300만 대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의 이륜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 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망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 공기업이 전기 오토바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전기 자동차든지 전기 오토바이 들어가는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니켈의 세계 1위 이 매장 국가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럼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는 이 전기 자동차, 전기 교통수단의 이 생산지로서의 메카가 되겠다라고 하는 좀 원대한 꿈을 품고 지금 확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도 그 부분에서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빔페스트라는 회사가 원래 처음 시작은 전기 오토바이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전기 자동차까지 확대를 하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점 하나가 올해 3월과 올해 7월 그러니까 올해 3월에는 미국의 국제개발처, 위로 따지면 코이카 같은 곳인데요. 전 세계 신흥개발 국가에 돈을 지원해 주는 곳이에요. 연간 예산액이 우리나라 돈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또 베트남을 방문할 때 3월 달에 국제개발처장이 베트남의 전기 오토바이 스타트업 회사를 한 군데 방문해서 그 오토바이 타고 하노이 시내를 주행한 것을 이 국제개발처의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렸고요.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앨런 장관이 또 다른 이 베트남의 전기 오토바이 스타트업을 방문해서 이 시승하고 있는 모습을 또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고위 관료가 이곳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보도를 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9월에 베트남하고의 외교 정상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러한 것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준 거라고 분명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을 비롯한 미국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시설이 이 두 나라들로 이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유럽과 미국이 이제 탄소세를 걷기 시작하잖아요. 이 아리백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자신들이 중국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키워주고 있고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한 교통수단인 전기 오토바이를 좀 키우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게 분명해 좀 보이고요. 그래서 그 덕에 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빔페스트라는 회사가 느닷없이 7월에 전기 오토바이로 이 배송 서비스 그리고 오토바이 이 택시 서비스 같은 것도 전기 오토바이로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막 홍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지원 상황을 파악을 좀 하고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미국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베트남이 미중 갈등으로 인한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현재서 보시기에 어떻게 수혜를 좀 입었습니까? 뭐 다양한 지원도 있긴 했는데 미중 갈등 속에서 어느 한 편을 딱히 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많이 못하고 있긴 한데요.
본래 정부가 6.5%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을 했었는데 아마 한 4.8% 정도로 큰 폭의 좀 낮은 성장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분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으나 2분기, 3분기 좀 성장을 다시 좀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에서 주문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베트남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부족한 만큼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이 농수산물을 많이 수입을 해줘서 좀 해결이 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출량은 전년 대비 좀 줄어들었는데 마이너스 성장인데 중국은 한 2, 3%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하면서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양쪽으로부터 잘 이득을 잘 취하고 있는 현명한 좀 외교 스탠스를 잘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기업들도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첫 질문이 이거예요. 베트남이 중국처럼 되지 않나요? 그럼 중국처럼 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로 여쭤보면 이제 중국에서 요즘 많이 힘들 때 나온 부분 그리고 베트남에 투자를 했더니 한 10에서 15년 지나서 베트남도 빠른 성장을 하고 베트남 로컬 기업들이 수준이 올라오면 외국 기업을 내쫓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거나 기술 탈취를 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베트남 사람들 성향을 봐서는 어떤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이 적당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을 항상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뭐든지 원만한 관계 유지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오랫동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은 중국에서 같은 모습은 잘 보이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봤을 때 베트남은 항상 유연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또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워낙 빨리 발전했고 그게 중국에서는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어지간한 나라보다 훨씬 큰 부분의 경제력과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 그런 정도까지 수준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만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해외에서 파견 나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비자와 그 가족들의 거주증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군요.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가족이 살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많이 중시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중국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이 중국에 파견 나가는 걸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좀 유치하고 있는 곳 하나가 싱가포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우린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거주하는 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다양한 것을 뭐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뭐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이런 게 좀 많았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당서기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한 12년 가까이 이 부정부패 스캔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좀 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 상당히 큰 이 스캔들을 밝혀내서 1년 2개월 동안 지금 조사 결과를 최근에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거 또 잡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런 거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베트남이 아직도 부족한 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베트남만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나라 기업, 글로벌 기업들 대체적인 평가이고요. 다만 아직은 잘 모르다 보니까 특히 중국과 비슷한 부분 때문에 중국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막상 와서 일을 해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좀 더 베트남 정부가 시장 친화적으로만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빠르게 개방을 했을 때 사회에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너무 빠른 발전 속도라면 계층간 위화감이 오지 않을까? 이걸 항상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본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일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이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내년도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다행히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제 베트남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고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하는데 우호적이더라고요. 그리고 IMF도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지만 한 4.7%로 보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6.5에서 6.7%를 바라보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이제 좀 전망이 좀 밝아지다 보니까 유럽도 상황도 좋아지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수출도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앞서 말한 그런
이 노동지박 산업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발전해 나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행스럽다라고 하고 올해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 쪽들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가 한 30에서 50%까지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싱가포르나 호주 기업들이 대거 지금 싹쓸이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말로는 내년 상반기 그리고 3분기 정도면 꽤 회복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베트남 전망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국하실 때마다 저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